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 거기 125페이지에 연력학 법칙 보겠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은 뭐 별거 아닌데요. 어떤 법칙들이 있다. 열과의 관계가, 열과 뭐 일과 뭐 이런 거의 관계가 법칙들이 있다는 걸 정립을 시켜놓은 건데요. 0법칙이 있고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고 넘겨보시면 3법칙이 있습니다. 네, 0부터 3법칙까지. 연력학 0법칙은 열평형, 온도 평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별 내용 아니고요. 고온에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고온과 저온은 결국은 같아진다. 그래서 열평형, 온도 평형의 법칙을 요걸 설명한 것이 연력학 0법칙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연력학 1법칙이 있네요.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과 열과 에너지는 이게 서로 보존이 된다 이거죠. 같아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 수치 뭐 나온 게 있었죠. 우리 열량으로 따졌으니까 1kcal는 얼마? 1로 따지면 4.184kcal니까 kJ. 여기 칼로리로 바뀌면 그냥 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에너지로도 바뀐다. 427kg/m라는 에너지로도 바뀝니다. 1kcal는 427kg/m. 포스 베타. 이 관계를 가지고요. 이 관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다 9.8 곱해보세요. 킬로그램 포스 메타를, 그죠? 9.8 뉴턴 퍼 킬로그램 포스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4184.6 뉴턴 퍼 뉴턴 메타, 그쵸? 네, 뉴턴 메타. 뉴턴 메타가 1, 그죠? 네, 줄이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킬로줄이니까 킬로가 가면 이렇게 이동하겠네. 그래서 4.184 킬로뉴턴 메타, 그래서 킬로줄이 되는 거죠. 뭐 암기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네. 자, 어쨌든 일과 열과 에너지 서로 보존된다. 예. 이 열량은 이만큼의 일을 하고 이만큼의 일은 이만큼의 열량을 낸다. 예. 서로 보존된다는 법칙이 연력학 1법칙이다. 근데 밑에 보면 조금 머리 아픈 얘기들이 나와요. 뭐 W, Q, J 해가지고 열량을 일량으로 변환하는 경우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그 별건 아닌데 뭐 열의 일당량이다. 1의 열당량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객관식에서 좀 뭐 이걸 가지고 좀 쓰는 건데요. 예. 열의 일당량, 말 그대로 따져놓고 보니까, 열이 킬로칼로리죠. 열량. 열의 일당량이니까 킬로그램 포스 메타 이렇게 가야 되겠네. 열의 일당량. 그렇죠. 또 거꾸로 1의 열당량이면 1이 밑으로 가는 게 맞겠네. 1의 열당량, 킬로칼로리. 열의 일당량 얼마? 이거 킬로그램 포스 메타가 427. 그렇죠? 열의 일당량은 427이고 1의 열당량은 거꾸로 뒤집어지니까 얘도 뒤집어져야지. 427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뭐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량을 구할 수 있고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일량을 구할 수 있고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일량은 어떻게 구한다? 우선 열량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거기에 열의 일당량을 더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27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킬로칼로리. 열량에다가 열의 일당량을 곱해주면 나오나요? 킬로그램 포스 메타가? 그죠?
일량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거꾸로. 열량은 일량, 그렇죠? 킬로그램 호스 메타. 일량에다가 1의 열당량을 곱해주는 거죠. 뭐 이런 거. 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일량과 열량을 서로 변환시킬 수 있고 구할 수도 있고, 뭐 아까 우리 기본적인 단위 관계로서 4.184kJ, 뭐 1kcal, 427kg 포스 메타라는 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 네, 변환이 된다. 뭐 그 정도. 객관식에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로. 그래서 1법칙 제일 아래 7번 보시면 임량보다, 들어간 양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장치는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죠. 예. 이런 거를 우리는, 이런 기관을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한다라고, 예, 객관식에서, 예, 가끔 나옵니다. 예, 지문이. 자, 연력학 2법칙. 에너지 흐름의 법칙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은 열로 동그라미.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망치로 막 두들기면 열이 나죠. 두들긴 만큼 열이 분명히 날 거다. 근데 거꾸로 망치를 열난 곳에다가 망치를 딱 대고 있으면 스스로 일을 하지는 않을 거다. 쉽게. 그렇죠? 그래서 일은 열로 전환이 되지만, 쉽게 되지만 열은 일로 전환이 쉽지 않다. 예, 그런 개념이죠. 즉 에너지의 흐름이 그런 형태다. 예, 일과 열의 관계가. 그래서 연력학 2법칙은 에너지 흐름의 법칙으로서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역시 7번 쪽 보시면 연력학 2법칙에 위배되는 기관인 이종 연구 기관은, 예, 연료율 100%인 기관 또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연력학 2법칙 100% 연료율이 원래 있나요? 효율이 100%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위배되는 거를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예, 그런 것, 위배되는 거를 2종 연구기관으로 표현한다. 예. 자, 연력학 3법칙. 어떠한 방법으로든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다.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15도씨. 예. 요거를 절대 영도라고 이미 앞에서 배웠죠? 예. 뭐, 그 정도 보시고. 이런 법칙이 연력학 3법칙이다. 자, 지금, 이제, 수리학적인 측면 다 끝났고요. 이제 펌프 쪽으로 가면, 이제 수리학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기계구조 원리 쪽의 측면이 강하죠. 예. 뭐, 이 부분이 실적으로 수리학적인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계구조 원리 쪽에서 보셔야 되는 측면이긴 한데, 뭐, 이쪽에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또 방법이니까, 예. 이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9장 펌프. 펌프의 분류. 크게 나눠지면 펌프는 터보형, 용접형, 특수형. 눈에 잘 익지는 않으실 것 같아. 그렇죠? 예.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터보형 펌프는 회전차, 임펠러라고 표현하거든요. 임펠러의 형상에 따라 분류가 되고 그 종류로는 원심식, 사류식, 충류식이 있다. 원심식이란 말이 귀에 들어오죠. 그죠? 우리 소방 펌프는 뭐다? 원심식 펌프잖아요. 그렇죠? 원심식 펌프. 여기에 해당되겠네. 자, 용접형 펌프. 왕복식이 있고 회전식이 있어요. 왕복식은 피스톤을 실린더 내에서 왕복하여 일정 용적의 액체를 흡입 쪽에서 송출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 피스톤을 뽑아요. 뽑아서 밀어넣어줘. 뽑아서 밀어넣어줘. 말 그대로 왕복을 통해서 용적, 일정 최적을 밀어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구분되세요? 지금? 터보형과? 터보형은 임펠러가 돌아요, 지금. 이 날개, 펌프의 날개가 돌아. 막 돌면서 물을 송출하죠. 송출하긴 하는데 용접형처럼 최적을 송출하는 게 아니에요. 뭘 송출해요, 결국은? 압력을 송출하는 거예요, 얘가 압력을. 네. 압력을 송출하는 거지 최적을 송출하는 게 아닙니다. 터보형과 용접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펌프예요. 회전식 펌프, 이 회전식과 원심식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 회전식은
회전하는 피스톤이 용적을 또 송출하는 겁니다. 일정 최적을. 그렇죠? 예. 그거 구분하셔야 돼. 왕복식과 회전식은 용적형 펌프다. 우리 소방에서는 터보형이 아니다. 이제 그 외에 특수형들이 있다. 와류 펌프, 뭐 분사 펌프, 뭐 우리 소방에서는 전혀 관계 없는 펌프들인데 구분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결국 우리는 소방 펌프는 터보형 중에 원심식을 주로 쓰게 된다. 자, 송풍기에 불립니다. 그 다음에 송풍기, 공기죠. 어디서 씁니까? 소방에서는 제연설비, 그렇죠. 제연설비에서는 연기를 우리가 흡입을 해야 되니까. 예. 자, 압력에 의한 분류로 팬, 블루어, 압축기. 점점 압력이 높아지네요. 팬은 0.1, 블루어는 0.1에서 1, 압축기는 1 이상. 예. 우리는 송풍기를 팬을 씁니다. 팬. 그렇죠? 압력이 아주 가장 낮은 팬이 송풍기다. 그렇죠? 0.1kg 포스/per 제곱센티미터 미만. 자, 넘겨보시면 여기 송풍기도 용적식과 비용적식 송풍기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네. 원심식 송풍기와 그 밑에 보시면 5번에 충류식 송풍기로 나뉩니다. 원심식과 충류식, 크게 송풍기는. 원심식의 종류, 다익형은 일명 시로크팬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터보팬, 한정부하팬, 익형, 날개팬, 뭐 레이디얼팬. 종류 5가지. 이 종류에 따라서 이 송풍기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연구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2차까지도. 왜? 다 그거 비슷해요. 국내에서 이걸 제대로 연구해 놓은 책도 솔직히 좀 드물고요. 예. 기술자 책들도 쉽지 않습니다. 구분해 놓은 게. 읽어보면 구분 안 돼요. 사실은. 예, 구분 잘 안 되고 이 종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 다익형, 터보, 한정. 한 개 짓는다. 리미티드 로드. 그쵸? 리미티드 로드 팬. 예. 익형 팬, 에어포일 팬. 예. 자, 근데 이 원심식 송풍기가 날개 방향에 의해서 또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전곡형, 후곡형, 방사형. 앞으로도 꺾이고 뒤로 뭐 꺾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날개가 어떻게 꺾었냐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다익형 팬이 전곡이고 터보, 한정, 익형 팬이 후곡이고 레이디얼 팬이 방사형입니다. 이 구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잘 구분해 놓으시고. 자, 충류식 송풍기 튜브, 베인, 프로펠러, 덕트, 인라인, 고압형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원심 펌프 보겠습니다. 원심 펌프의 특성,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기 보시면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 생기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변환해 유체를 수송하는 펌프, 원심 펌프. 수조 내에 물을 흡입을 하죠, 펌프가. 흡입을 해서 송출을 하게 됩니다. 개폐별로 막아 놓습니다. 배관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송출을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터집니다. 왜? 우리는 용적형 펌프가 아닙니다. 그죠? 용적형이 아니에요. 이 임펠러가 만약에 현재 비어 있다면 물을 절대 흡입해서 토출할 수 없죠. 어쨌든 어떠한 원인,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물을 채워놔야 돼요. 여기에 물이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여기는 진공이 걸려 있죠. 진공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흡입하는 게 아니에요.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임펠러가 회전 운동을 하죠. 회전 운동을 하면 원심력이 발생하죠. 원심력이 발생해서 이 유체가 물이 송수가 되는데 이 송수가 바로 속도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속도 에너지가 위쪽으로 바로 어떻게 되느냐? 압력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간다 이거죠. 압력 에너지. 이런 거지. 즉 쉽게 얘기하면 물을 흡입하는 게 아니라 흡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흡입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역할만 한다. 그렇게. 자, 그래서 뭐 거기 읽어보시면 뭐 쭉 이제 아실 수 있고, 뭐 좋은 펌프가 유량과 양정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 기계구전리 시간에 들어가면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래프 매우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매우 자세하게. 어쨌든 어떤 게 좋은 펌프입니까? 송수하는 유량이, 그렇죠? 여기에 최종 방출하는 유량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뭐가? 압력이 변화가 적은 펌프, 그렇죠? 압력의 변화가 적은 펌프가 좋은 펌프겠죠. 그러겠죠. 유량을 많이 늘어나도. 자, 이번에 원심 펌프의 분류를 보시면 안내 날개에 의해서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날개? 예. 안내 날개. 펌프가 임펠러, 회전차가 이렇게 있는데 밖에 물을 한 번 더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날개가 있는 펌프가 있다 이거죠. 이 펌프가 있는 거를 우리는 터빈 펌프라고 하고 없는 거를 볼류트 펌프라고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안내 날개가 한 번 더 있어서 이렇게 물을 안내해 주니까 당연히 더 높은 양정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양정을 낼 수 있겠네요. 터빈 펌프는 볼류트 펌프는 그만큼 비교적으로 저양정용이고, 자, 흡입구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해서만 물을 흡입한다. 그러면 단흡입 펌프. 양쪽에서 물을 다 흡입하겠다. 양흡입 펌프. 그렇죠. 당연히 양흡입 펌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당연히 송출 유량도 많이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되면. 자, 단수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단수. 이 지금 임펠러, 요 보시는 임펠러가 꼭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죠. 얘가 2개, 3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현재 이 축을 놓고 여기에 지금 날개가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서 이 날개를 거치면서 한 번, 또 들어가서 거치면서 한 번, 한 번 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와서. 몇 단 펌프? 3단 펌프죠. 3단 펌프. 이렇게 되면. 자, 그런 임펠러의 어떤 단수, 임펠러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거 양정이 가면 막 압력이 엄청 세지겠죠. 그렇죠? 압력이 엄청 가면 갈수록 세질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있는 게 단단, 1단, 뭐 2개 이상 있는 게 다단 펌프라고 표현한다. 자, 축의 방향에 따른 분류. 우리는 일반적인 펌프가 다 횡축, 수평 회전축 펌프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는 심정용, 물속에 담궈놓는다 이거죠, 펌프를. 그런 펌프를 입축 펌프라고 하고 수직 회전축 펌프라고 한다. 공동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한다. 이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공동현상이 무엇인지는. 자, 일단 펌프 이렇게 간단히 일단 보시고, 간단히 보시고, 뭐 펌프를 정리하기로 하면 내용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고 나중에 이제 기술사를 공부하실 때 그때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관리사에서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연 이 소방 펌프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펌프를 선정할 거냐를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펌프의 전향정이 있죠. 두 번째, 펌프의 토출량이 있죠. 세 번째, 펌프의 효율이 있고 동력이 있고 임펠러의 회전수가 있습니다. 이게 펌프의 선정 조건이에요. 자, 당연하겠죠. 전양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압력이에요. 이 펌프가 압력을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거냐라는 거 중요할 거고, 얼마만큼의 여기 토출량을 내줄 수 있는 거냐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펌프가 효율이 많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펌프의 효율도 봐야 될 거고, 이 펌프의 효율을 보다 보니까 이 펌프에 전동기를 연결시켜서 동력도 봐야 될 거고, 임펠러의 회전수에 따라서
유량과 양정과 축동력이 달라지니까 그런 관계도 봐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향정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일단 한번 전향정부터 보죠. 전향정 보고 한번 쉬겠습니다. 전향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서방에서 또 문제에서 전향정 안 나오면 좀 아쉬울 정도로 전향정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전향정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도대체 전향정이 무엇이냐? 전향정이 무엇이냐? 마찰 손실하고 연관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향정이 무엇이냐? 제가 정확히 써놨습니다. 교재에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향정은 기준에 필요한 압력을 낼 수 있는 값을 높이로 계산한 수치다. 기준에 필요한 압력을 낼 수 있는 값을 높이로 계산했다. 그게 전향정입니다. 거기에 전격 토출 압력이라고 또 나오죠. 전격 토출 압력은 수직으로 물을 올릴 수 있는 능력으로 펌프 몸체의 양정으로 표시된다. 아까 분명히 양정 또 나왔는데 또 양정으로 표시된대요. 자, 전격 토출량은 시간당 퍼낼 수 있는 물의 양으로서 펌프 몸체의 토출량, 분당 토출량으로 표시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향정. 자, 전향정은 다른 말로 우리가 총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 수도라고 표현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양정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냥 미터로 써도 되고요. 그냥 미터 H2로 써도 돼요.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 우리 지금 다 배운 내용이죠. 요 지금 이런 말 빼놓고 그쵸? 수도라는 말, 미터라는 말, 미터 H2라는 말 다 보신 내용이에요. 결국은 얼마나 높이 물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미터라는 개념이란 얘기죠. 미터라는 개념. 그러면 왜 이런 수도 뭐 미터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향정, 양정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거예요.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제가 그린 그림이 수조로부터 펌프가 물을 흡입해서 이게 지금 옥내소화전 함입니다. 제가 그린 게 옥내소화전 함. 함에서 호스를 연결시켜서 물을 여기서 방사를 하겠죠. 그렇죠? 자, 물을 방사하고 싶은데 나는 옥내소화전에서 압력을 1.7kg 호스/제곱센티미터의 압력 이상을 나 방사하고 싶다 이거죠. 싶은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이 이상 여기 이 호스 최종 방사하는 곳에서 이 이상의 압력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화재를 원활하게 진압할 수 있겠다라고 한 거죠. 화재를. 그렇죠? 그러려면 이 펌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의 문제이죠.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요소가?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요. 높이.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죠. 따져보면. 그죠? 여기까지의 높이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 펌프에 힘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얼마만큼 힘이 필요한지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높이. 또 아까 좀 전에 배웠던 마찰. 그렇죠? 배관을 흐르기 시작하면서 마찰 손실이 계속 걸릴 거예요. 한 부속물도 많고 직관도 많고 그죠? 그렇게 마찰 손실이 걸리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능력은 더 높아져야 되겠네. 그렇죠? 또
요만큼의 또 방사압을 내줘야죠. 내가 원하는 방사압을 내주기 위해서 역시 이 펌프의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이거를 총괄 계산하는 게 전향정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전향정이에요. 이게 전향정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압력은 나왔어요. 근데 유량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유량은, 자, 옥내소화전 하나에서 130리터라는 걸 뽑아줘야 돼요. 얼마당? 분당 130리터를 뽑아주려면 이것이 또 맞춰져야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나온 게, 3번에 나온 게 전격 토출량이다 이거죠. 전격 토출량. 시간당 퍼낼 수 있는 물의 양. 펌프 몸체에 얼마로 표시되어 있다. 표시되어 있겠죠. 이 펌프는 분당 130리터를 토출할 수 있어. 또 분당 260을 토출할 수 있어.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런 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전향전과 전격 토출압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존경한 전향전과 전격 토출압. 전향전이 50m라고 가정해보죠. 이걸 다 계산해봤더니 이 펌프는 50m를 올릴 수 있는 기준에 필요한 압력을 높이로 계산해봤더니 50m를 올릴 수 있는 거면 충분하다. 그랬을 때 이 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은 이거 H2를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압력으로 바꿔준다면 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압력을 바꿔준다면 5kg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다시 얘기하면 전격 토출압과 전향정은 같은 의미다. 서로. 뭐만 바뀌었다? 단위만 바뀌어요. 단위만. 네, 단위만. 단위만 바뀌어서 이 펌프는 압력으로 계산했을 때 5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펌프인데 얘를 한번 풀어서 높이로 계산해 봤더니 50m짜리를 감당하는 50m의 수두를 감당하는 펌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전향정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만 보면 되겠죠. 자, 보죠. 전향정은 높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에 필요한 압력을 높이로 계산한 수치가 전향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터로 나오겠죠. 전향정은 복잡하게 쓰지 마세요. 절대로.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어떻게? 마찰 플러스 낙차 플러스 방사. 세 가지. 전향정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구분하시는데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니까 그냥 딱 세 가지로 구분하세요. 우리는 마찰 손실 수두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마찰 손실 수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관 부속물 구분할 수 있겠죠. 부속물. 그쵸. 등. 직관.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겠죠. 호스도 따로 구분할 수 있어요. 호스 쓰는 설비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옥내소화전 호스 쓰고 포에서도 포소화전 호스를 쓰죠. 이런 것들. 이런 호스를 쓸 때 보통 직관이나 관 부속물 등의 마찰 손실은 별도로 계산을 해주고 호스를 별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따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들이 따로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직관, 관 부속물 등의 마찰 손실 수도 플러스 호스의 마찰 손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수치가 막 늘어나면 그냥 마찰. 우리 전향정을 계산할 때 마찰을 봐야 되겠다. 마찰이 걸린 만큼 펌프 능력은 커져야 된다. 그렇죠? 자, 이번에 낙차. 낙차도 구분되죠? 어떻게? 흡입측 펌프에 흡입측 실향정이 있고 또 토출측 실향정이 있겠죠. 구분한다면 우리 실양정 이것이 높이에 그냥 말 그대로 높이. 펌프로부터 아래쪽으로, 그렇죠? 펌프로부터 아래쪽으로 물을 흡입하는 실향정, 위쪽으로 물을 토출하는 실향정, 그렇죠? 구분할 수 있어요. 낙차를. 방사압을 수두로 환산한 거죠. 미터로, 그렇죠? 아까 옥내소화전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1.7kg면 미터로 바꾼다면 17m예요. 그렇죠? 1.7kg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미터 H2O 관계 어떻게 됩니까? 1.0332, 10.332 맞죠? 딱 맞네. 17m. 5배는 미터로 바로 바꾸면 25m. 뭐 스프링클러라면 10m.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이거는 법적 기준이죠. 법적 기준. 네, 암기가 별도로 필요한. 역시 기계구조 원리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 자, 전향정을 결국 우리 세 가지를 더해주면 전향정이 되는데 그만큼의 전향정을 구할 때 지금 마찰 손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전 시간에. 그렇죠? 전 시간에 배워서 하이든 윌리엄스 달시 방정식 뭐 통해서 뭐 구했어요. 그렇죠? 구해가지고 정리를 해봤고 실향정은 높이니까 뭐 쉬울 것 같고 그렇죠? 방사함만 외우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키포인트 몇 개만 가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느냐? 자, 실향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높이가 몇 개가 지금 나옵니까? 자, 펌프로부터 토출하는, 그쵸? 여기 지금 방수구까지,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토출하는 이 높이를 토출축 실향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펌프로부터, 후드 밸브, 그쵸? 후드 밸브로부터 펌프까지 이 높이를 뭐라고? 흡입축 실향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2m, 여기 2m, 뭐 여기 30m 이렇게 됐다고 쳐보죠. 흡입축 실향정이 2m입니까? 4m입니까? 4m? 흡입축 실향정 4m. 그럼 다시 문제 낼게요. 흡입축 실향정 몇 m입니까? 2m. 그쵸.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흡입축 실향정이 수면부터냐, 후드밸브부터냐. 여기 물이 채워져 있으면 꼭 여기가 맞을 것 같죠? 근데 물이 다 빠지면, 우리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으면 여기가 또 맞죠? 왜? 이 펌프는 여기 물이 없어지는 데까지 감당을 해서 계속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그쵸? 물을 끌어올려주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만큼을 버리고 한다? 안 되죠. 당연히 여기에 2m가 있다라고 하면 2m를 더해줘도 3m가 맞겠죠. 근데 문제에서 안 주어졌어요. 이거를 수치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지 마라. 나는 여기 채워져 있는 걸로 보겠다라고 문제 출제자가 의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항상 없는 대로 가야죠. 어떻게 2m로. 없는데 적어주면 적어준 대로 3m. 안 적어주면 2m. 이해하셨죠? 그거. 토출축이야? 정해졌죠. 뭐 토출축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여기다가 옥상수 설치하죠. 그럼 이렇게 설치하면 여기에 하단까지 해서 또 계산을 별도로 하죠. 뭐 32m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죠? 네. 우리는 이 펌프가 최고 높은 곳. 그렇죠.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까지 방수되는 것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30m 하지 32m는 아니다.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낙차는 정리가 됐겠죠. 몇 m인지. 됐습니다. 아까 정리를 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질문이 들어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까 직관의 길이를 미터로 구하죠. 그죠? 직관 길이가 나와요. 직관 길이. 관 부속물 등을 뭘로 구합니까? 상당 길이라는 걸 통해서 구하죠. 그렇죠. 두 개를 더해주면 무슨 길이?
이게 전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직관 길이 말 그대로 배관 길이 시업 세보면 되죠? 뭐 10m, 뭐 10m짜리 3개다 그러면 30m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상단 길이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아까? L2는 F분의 KD. 그쵸? 이걸로 구해요, 상단 길이를. 상단 길이 구하면 뭐 이것이 5m다. 그러면 내가 합이 총 전 길이는 35m가 되는 거죠. 이 35m를 어디에 넣어줍니까? 아까 화진 일함수를 하면 6.174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C의 1.85승 곱하기 D의 4.87승 Q의 얼마입니까? 1.85승 곱하기 L의 35m를 넣어준다 이 말이죠. 그쵸? 여기에 있는 35m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된다. 자, 근데 손실계수다. 손실계수가 주어져서 우리가 K, 이 지분의 U의 제곱으로 구했어요. 뭐를? 관부속물의 무엇을? 그쵸? 손실계수가 주어져서 이렇게 구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찰 손실 수두란 얘기죠. 즉, 이 값은 K 2지분의 U의 제곱으로 구한 이 마찰 손실 수두는 무슨 값이다? 여기서 구한 값이 나오겠죠. 지금 6.145가 10의 5승에 어떤 값이 나오죠. 이 값이 이 값이다 이 말이죠.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손실계수로 주어졌다면 이제 뭐 여기 5m가 이게 손실계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5m를 빼고 30m만 계산해야죠. 30m만 계산하고 나서 5m에 대한 부분은 따로 값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얘는 마찰손실 수두값이다. 수두값.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이다. 이 배관의 길이에 더해주면 안 된다. 네. 그거 정리를 따로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전향정 했는데요. 거기에 전향정 계산 쪽에 131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시로 표를 좀 넣어놨어요. 표를. 네. 표를 넣어놨는데 그 표가 무엇이냐. 규약표에 의해서 아까 지금 이렇게 마찰손실을 구할 때 하이든 인리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이거를 규약표를 통해서 이 미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미터를 보시면 직관의 마찰손실 수두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직관 자체를 갖다가 길이를 계산해서 만약에 직관 길이가 50m다. 뭐 예를 들어 유량은 130lpm이고 뭐 40mm다. 직관이. 그랬을 때 13.3이죠. 이 13.32는 100m일 때 마찰손실 수두는 13.3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직관 100m일 때. 근데 직관이 50m다. 그러면 50m는 얼마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100m일 때는 13.3인데 50m면 얼마의 마찰 손실이 걸리겠느냐라고 바로 이 값을 구하는 거지. 그죠? 네. 규약표로. 이걸 안 쓰고. 그죠? 네. 그렇게 구한다 이 말이죠. 이런 규약표를 통해서 그 밑에 뭐 밸브류 뭐 관 부속물들에서 쭉 나왔죠. 그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이. 자, 뭐 그런 식으로 네, 호스도 뒤에 또 따로 나왔고요. 네. 자, 거기 그거 하나만.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이 방사압을 할 때 옥내소화전이라고 주어지고 문제 조건이 만약에 1.8kg 포스퍼 뭐 제곱센티미터에 설계압으로 계산했다라고 했으면 여기 수도 적용시킬 때 몇 미터? 18m. 그렇죠? 18m. 왜? 항상 문제 조건이 가장 앞서는 거니까. 네. 법적 기준보다 문제 조건이 더 앞선다. 그렇죠? 문제 설계 조건을 1.8로 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18m로 가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